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심층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 심층 분석은요, 이런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기동군단 그리고 해병대, 이것들을 후방 배치하는 소식이 얼마 전에 보도가 됐죠. 이게 바로 남침로의 길을 열어주나? 남침로를 열어주나? 정말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 이것을 제가 군사적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10월 25일 날 모 통신사의 인터뷰에 한국국방연구원 카이다죠, 그 관계자가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해병대 2사단과 육군 7기동군단을 후방으로 배치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수행하고 있다 라고 했습니다. 해병 2사단, 김포 강화에 있는 해병 2사단하고 가평부터 시작해서 철원, 포천, 양평, 홍천, 이 일원에 쫙 펼쳐져 있는 우리 기동군단이 있습니다. 그 기동군단을 뒤로 빼겠다, 이런 것들을 연구 용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카이다 국방연구원이 이런 연구 용역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은 국방부가 발주를 했다는 겁니다. 발주를, 돈을 주고 이 연구를 해라 라고 이제 시킨 겁니다. 즉 국방부에 확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이런 정책 방향이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이렇게 됐을 경우에 우리에게 어떤 우려사항이 생길 수 있는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해병대 2사단하고 그 7군단이 우리는 뭐 굉장히 공세적인 부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은 먼저는 방어 임무를 먼저 하게 됩니다. 이 부대들이 방어작전 임무를 하게 될 때는 어떤 임무를 하냐? 먼저 해병 2사단을 보면 평시 수도권 서부를 해안 경계를 합니다. 당연히 뭐 김포, 강화에 배치되어 있으니까 수도권 서부를 경비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전시에는 수도권 서부에 적의 상륙을 막아내는 역할을 합니다. 거부하는 역할이죠. 해병대가 김포, 강화, 이 일원에 인천 이쪽에 쫙 배치가 되면 적의 어떤 그 공기부양정 이런 부대들이 수도권 서부, 즉 뭐 인천과 김포, 김포가 들어오면 바로 그냥 뭐 행주대교고 바로 서울이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병대는 평소에 그 적의 수도권 서부의 상륙 작전을 거부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7군단은요, 육군 7군단은 개전 초기에 적의 전략 예비, 그 초기에 전략 예비를 합니다. 일단 그 휴전선 지역에 있는 GOP 사단들이 북한의 공격을 막아내겠죠. 그 뒤에는 또 예비사단이 있습니다. 예비사단이 그 뒤에서 또 백업을 하게 되죠. 만약에 그게 뚫리면 이제 서울을 에워싸고 있는 동원사단이 있는데, 예비군을 이렇게 좀 다 모아서 만드는 동원사단이 있는데, 전력이 사실은 제가 다음에 또 심층 분석을 통해서 동원사단 현실을 한번 알려드릴 텐데 황당한 전력입니다. 어쨌든 그 동원사단은 지금 입장에서는 그거 믿고 서울 뭐 맡겨놨다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그 개전 초기에 전략 예비를 딱 하고 있다가 자신의 전력을 보존하죠. 이 7군단에 뭐 상식적으로 수기사, 수도기계화 사단입니다. 수기사, 그리고 8사단, 그리고 11사단하고 20사단하고 통합되는 부대. 그렇게 20사단 사라지고 11사단 남습니다. 그렇게 해서 3개 기계화 사단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 그 3개 기계화 사단은 전쟁 초기에 전투를 하지 않습니다. 딱 전력을 가지고 있다가 서부전선 기동방어, 즉 서울 쪽에 혹시 뚫리는 쪽이 발생을 하면은 거기에 신속하게 달려가서 서울로 들어온 것을 막아내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방어작전을 할 때 7군단의 임무예요. 그러다가 혹시 이제 우리가 신속하게 우리의 작전 계획대로 북한의 파상적인 전면 공세를 다 막아내면, 그러면 이제 해병대 2사단 같은 경우는 그 황해도에 북한의 4군단이 있습니다. 이 4군단. 이 4군단이 그 남쪽으로 내려오지 못하도록 해병대 2사단이 딱 버티고 있음으로써 해병대 2사단이 혹시 바다를 건너서 황해도로 상륙할까봐 4군단은 꼼짝도 하지 못하는 그런 4군단의 발을 묶어놓는 역할을 해병대 2사단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북한의 최고 핵심 부대인 2군단의 어떤 그 핵심 부대들 일부도 해병대가 김포와 강화에 딱 있음으로 해서 일산 고향 쪽에 또 2군단이 병력을 남겨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해병대 2사단 때문에요. 그런 임무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공격으로 나갔을 때
양동작전을 하게 됩니다. 바로 바다를 건너서 뒤를 친다든지 아니면 강화대교를 통해서 나와서 기동군단하고 같이 연합해서 적진으로 바로 그냥 치고 올라가든지 이런 양동작전을 하게 되는 임무를 해병대 2사단은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7군단은 뭐하냐? 바로 전방에서 GOP 사단이 딱 막아내고 예비 사단이 막아내고 하면은 그때부터 막아냈다라고 하는 것은 북한의 이 전연 4개 전투군단들이 대부분이 이제 전력이 와해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이 7군단이 신속하게 그냥 이 3개 사단이 쫙 들어가는데 3개 사단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8사단은 한미연합사단을 또 꾸립니다. 미 2사단하고. 그래서 미 2사단, 우리 3개 사단, 그리고 또 해병대, 미 해병대가 또 들어오게 되죠. 이렇게 해서 4, 5개 사단이 완전히 신속하게 치고 올라가서 평양을 갖다가 충격해버립니다. 평양 딱 흔들어 놓으면은 뒤에 우리 예비사단들 있지 않습니까? 예비사단들. 이런 예비사단들이 바로 치고 올라가서 평양을 이제 점령해버리는. 그 예비사단들이 평양 점령할 때 또 7군단은 계속 올라가서 청천강을 확보하고 더 나아가서 중국군이 우리 한반도로 들어온 것을 막게 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부대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만약에 해병 2사단을 뒤로 빼면 어떻게 됩니까? 북한이 최근에 상륙 전력하고 훈련을 강화시키고 있고 수중 침투 훈련, 해상 저격예단 이런 걸 통해서 수중 침투 훈련을 증가하고 있는데 해병대 2사단을 뒤로 뺀다. 뭐 말씀만 들어봐도 위험하겠죠. 그리고 그런데 반해서 우리는 한강 하구에 지금 뭐 그 고양시에서 철책 지금 다 제거하고 있어요. 또 한강 하구에 지금 그 행주대교 쪽에 수중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 지금 철거하는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철거하게 되면 북한의 공기부양장 이런 것들이 바로 그냥 우리 노량진까지 마포까지 바로 올라올 수 있게 됩니다. 큰일 나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수중포 철거하게 되면 잠실 수중포하고 행주대교 근방에 있는 수중포하고는 전략적 가치가 달라요. 정말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함부로 환경이다 뭐다 하는 그런 핑계로 우리 국가 안보를 치명적으로 위해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강 하구에 수중부를 철거하게 되면 북한의 공기부양정들 마포, 노량진 바로 올라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 해병대 2사단을 후방 배치한다. 이거는 북한에게 바로 수도권 서쪽과 한강을 열어주는 행위와 마찬가지일 수 있다라는 것이 되고요. 7군단을 뒤로 빼면 어떻게 되냐? 자, 전쟁을 하게 되면 북한은 일단 개전합니다. 그 다음에 제1제파 4, 2, 1, 4, 2, 5, 1 군단들이 확 우리를 갖다가 전면적으로 치게 되겠죠. 여기에서 이제 좀 뚫리는 데가 발생할 수도 있고 계속 막아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군단 상황을 보면 제일 좌측에 파주 쪽에 1군단, 그리고 6군단, 5군단, 그리고 강원도로 들어가서 2군단, 3군단, 8군단 이 순서로 이제 쫙 군단들이 있고 앞으로 6군단과 8군단이 사라질 겁니다. 국방계획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도 4개 군단 체제로 갈 텐데 어쨌든 우리 전방에 있는 이 GOP 사단들이 막아내면 괜찮아요. 그럼 또 북한은 또 뒤에 820, 815, 108 이런 또 기계화 군단, 전차 군단 이런 기동 부대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제2제파로 치게 됩니다. 치게 되는데 어디를 치냐? 이게 이제 첩입 돌파라는 전술인데 막 포병 전력을 엄청나게 쏟아붓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이 전방 군단 중에서 하나 좀 무너진 틈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쪽으로 그냥 이 3개의 어떤 기동 부대들을 쫙 밀어넣어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수도권으로 그냥 어딘지는 모릅니다. 어디가 뚫릴지 모르니까 그쪽으로 그냥 전체의 기동부대라고 하는 것은 탱크, 장갑차 이런 것들로 이루어진 부대입니다. 그런 기동부대를 전체적으로 밀어 넣어버리는 그런 작전을 하게 될 텐데 어디로 들어올지 몰라요. 그래서 2단계 즉 방어작전을 하는데 우리 7군단이 이 서울 옆에 있다가 뚫리는 곳이 있으면 신속하게 들어가서 기동방어를 해야 됩니다. 우리도 저게 뚫렸어. 그러면 왜? 북한의 820 전차군단이 몰려온다. 그러면 빨리 저기 가서 막아. 하는 그런 임무를 우리 탱크 부대들인 우리 7군단이 해야 되는데 우리 7군단도 전부 탱크와 장갑차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7군단을 뒤로 빼면 뭐 경기도 남쪽 또는 충청북도 북쪽 이런 쪽으로 빼면은 서울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3단계 이제 공세로 전환하게 됐을 때 공세적으로 전환하게 됐을 때는 신속하게 또 올라가야 되는데 이거
할 수가 없게 되지 않습니까? 남쪽에서 올라오면 언제 올라갑니까? 차 막히고 이런 상황에서 또 더 문제는 모든 탱크와 장갑차는 최대 항속거리가 한 400km 정도 돼요. 즉 기름 한 번 넣고 한 400km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400km는 정속주행할 때 400km예요. 전쟁 나면 정속주행 할 수 있겠습니까? 논두렁 밭두렁 넘어가면서 엄청나게 작업해야 되지 않습니까? 뭐 저단기어로 그냥 뭐 시속 60km 달릴 수도 있고 뭐 전차병들 뭐 당황해가지고 뭐 그런 그 사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기름 엄청 먹겠죠. 휴전선에서부터 평양까지 160km예요. 지금 있는 곳에서부터 돌격해 들어가면은 북한의 어떤 핵심 부인 평양까지 추가로 주의를 받지 않고도 갈 수가 있는데 만약에 뒤로 빼게 되면은 가다가 연료를 한번 넣어야 됩니다. 아니 서울에서 평양 사이에 주유소가 없는데 누가 연료를 넣어줍니까? 그럼 기름을 갖다 줘야 돼요. 그 보급을 누가 해줍니까? 보급할 수 없어요. 우린 그런 보급 부대가 없습니다. 그럼 뭐냐? 평양까지 못 간다는 겁니다. 이걸 뒤로 빼게 되면 엄청난 일이 생기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영토 수복하고 들어가서 안정화 작전 해야 되는데 이건 뒤의 일이에요. 신속한 공세 전환할 수 없다. 그리고 기름 한 번 넣고 평양까지 갈 수 없다. 한 번 더 넣어줘야 되는데 누가 기름 넣어주냐? 우리는 보급 부대가 없는데 즉 평양 수복 못한다는 말입니다. 이거 뒤로 빼게 되면 악기 연료통 한 통 가지고 평양 갈 수 있는 이 능력이 바로 지금 있는 지역에서 평양 가면 할 수 있습니다. 뒤로 빼면은 기름 한번 넣어줘야 됩니다. 그거 안 됩니다. 못 넣어주니까. 넣어줄 부대 없으니까. 굉장히 위험한 거죠. 북한은요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이 국정감사에 나왔던 이야기인데 신형전차를 900대나 생산했습니다. 핵도 개발했지만 재래식 전력 포기한 거 아니에요. 신형전차, 폭풍호, 성군호 해서 7년 동안 900대의 전차를 생산했습니다. 300mm 방사포 만들어서 개성공단 바로 북쪽으로 전진 배치시켰습니다. 그게 지금 북한의 재래식 전력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대전차 방어벽 철거한답니다. 북한이 신형전차를 900대를 생산했는데 우리는 대전차 방어벽 보기 흉측하다고 철거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자, 그러면서 우리의 기동군단, 우리의 이 탱크 부대, 전차 부대들이 전방에서 딱 지키고 있으면 뭐 그렇다 칩시다. 그런데 이것마저도 뒤로 뺀 상태에서 방어벽 철거하고 이건 뭐 하겠다는 겁니까 이게 도대체? 기가 막히는 일이 지금 군사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6.25 때 그 휴전협상 수석대표인 미국의 터너 조이 장군이 공산주의자들과 협상할 때 이렇게 해라 라는 10개명을 이야기를 했어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압력을 높여라. 즉 제재를 강력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들의 논리는 오직 힘이다. 힘에 움직인다. 공산주의자들은. 2번 그들의 회담 제의에 서둘러 반응하지 마라. 우리 지금 너무 좀 서두르고 있는 느낌 좀 들지 않습니까? 회담 장소를 그들이 선택해 하지 마라. 우리에게 땡겨라. 왜? 그들이 선택해 하면은 거기서 무슨 장난을 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땡겨라. 냉면이 먹구멍으로 넘어갑니까? 그게 평양이었으니까 하는 소리지 서울에서 그 소리 할 수 있겠습니까? 어디 감히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 총수들 5명에게 장관급도 채 안 되는 놈 따위가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갑니까? 이런 기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협상팀 최고의 전문가로 구성하라. 뭐 최고의 전문가겠죠 지금은. 회담 진척을 위한 양보는 절대 삼가하라. 실적을 내기 위해서 양보하지 말라는 겁니다. 서두르지 말고 성과가 없으면 과감하게 회담을 중단하라. 성과가 없으면 중단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들이 제안한 의제를 신중히 검토하라. 신중히 검토해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말을 삼가하고 과묵하게 회담을 임하라. 말 많이 하다 보면 약점 잡힐 수 있죠. 과묵하게 회담해라. 회담 전에 분명한 정치적 목적을 설정하라. 비핵화다. 비핵화면 비핵화에 충실해야 되는 겁니다. 회담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비핵화가 목적인지 남북관계 개선이 목적인지 지금 이 국제사회와 우리나라가 조금 결이 다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정치적 목적을 분명하게 설정하라. 그 다음에 이 협상이 자유민주주의에 공헌할 수 있을 때 협상에 임하라는 겁니다. 사회주의, 성군사상,
주체 사상 이런 데 공헌하는 것이 아니고 자유에 공헌할 수 있을 때, 자유민주주의에 공헌할 수 있을 때 협상에 임하라 라고 휴전협상 수석대표였던 터너조이 장군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 한번 지금 이 시대에 깊이 생각해 볼 그런 교훈이 아닌가 생각하고 오늘의 심층분석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